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흠없는 장관감 찾기가 이렇게 힘들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없는 걸까요? 검증을 제대로 못한 걸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온 후보마다 부동산 의혹이 많습니다. 그전에는 이념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마저도 부동산 의혹 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했다던가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세 채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한 채를 또 처분을 하고 그 한 채를 딸한테 증여하면서 딸한테 또 월세를 받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있던데 요즘 뭐 사유재산 보호받는 세상에 집 세 채 있는 것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다른 것도 아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죄송하다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땀 흘리는 모습, 그나마 여러 후보들 중에 가장 나은 사람들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낙마자는 없을 것이다. 그래요. 낙마할 사람 없을 거라고 보는 전망 이번에 맞을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청문회 하이라이트 한번 보실까요? 다주택 보유는 죄다. 동의하십니까? 죄다. 다주택 보유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데 왜 하셨어요? 2월 18일 이전까지 세 채를 보유하셨어요. 세 채를 실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게 정당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 다주택자가 죄는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정서상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시비가 되는 거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등을 감안할 때 정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은 그냥 빚내서 쑥덕쑥덕 집 사고 또 그것이 가치는 오르고 그리고 그게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딸한테 그냥 증여하고 이런 것들이 납득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또 따끔한 질책을 주신 데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태근 의원님, 부동산 없으면 장관 후보 되게 어려운가 봐요? 저분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띄우려고 추천하신 분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지금 부동산 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까마귀도 안 울어주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청와대가 7대 검증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이제 뭐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뭐 연구 부정, 음주, 성범죄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나오는 추천하는 사람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또 더욱 제가 또 황당한 건 뭐냐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도 추천했느냐라고 총리한테 물어보니까 알고 추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죠. 더더군다나 특히 최종호 장관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는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클린턴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본 사람이 청문회에 가기 직전에 뭐가 드러났냐면 불법 이민자를 가정부로 쓴 일이 드러났어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고용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집하려고 그러고 저렇게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재산 증식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을 건설교통부 장관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어느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냐 말이에요. 지금은 교통부요. 예,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자기 논문 표절 비리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증여라는 형태로 절세도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인사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여당 의원들이 저거 인사보고서의 부적격이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하는 식으로 보면. 그런데 또 만약에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있어서의 그런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정부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 분명한 경고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고현신 교수님. 예.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런 그 장관들 그 부동산 투기 내용을 보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남자들 특히. 예. 야, 인생을 헛살았구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우리는 뭐 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제는 개편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 고위공직자들이 정말 그 자리를 공복이 아니라 돈 버는 자리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아니 부동산 투기 저런 것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사안들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증을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8명이나 청문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뭐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그게 뭐 불법적인 건 아니지 뭐 있지만 과연 지금 이번에 임명된 그런 장관들에 대해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과연 저런 사람이 장관을 해도 되느냐. 뭐 다른 걸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도덕성 면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도 맞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정말 저는 저런 분들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분들은 뭐 청문회고 이런 것을 떠나서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수석도 정말 무능한 건지 아니면은 대통령의 의중에 맞추는 건지 김학의 사건이 왜 났습니까? 아까 내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 음해하느냐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러니까 다 넘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죠. 예. 저는요.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반드시 그 자기 소관 업무에 위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국세청장이 탈세를 했다. 이거는 당연히 배제해야 돼요. 또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병력 의무를 어겼다든지 이런 데 소관 부처. 그럼 이제 국토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투기나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본인은 실거주 목적이라는 게 핵심이죠. 제가 이제 잠실 아파트부터 볼게요. 잠실 아파트는 이제 2003년에 재건축이 예정될 때 잠실 아파트 샀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2008년도에 분당집을 팔고 잠실로 이사 가려 했는데 집이 안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6년째 들고 있습니다. 도저히 2008년에 집 팔고 이사 가려 했는데 지금 이게 11년 동안 집이 안 팔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실에 16년 동안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어요. 이게 실거주 목적입니까? 자, 두 번째, 세종시도 한번 보자고요. 세종시 이제 8월에 되는데 이분이 차관 시절에 60평대 펜트하우스를 사가지고 7억이 올랐어요. 근데 차관이면 공직생활 끝물입니다. 차관이면 이게 몇 년 하겠어요? 장관 안 되면 이게 세종시 얼마 있겠냐 말이에요. 본인이 공직생활 끝나도 세종시로 이사가 삽니까? 이게 실거주 목적이냐고요. 어차피 이게 차액이 지금 7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새 채인데 과연 이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는 이게 변명이 말이 되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소관 업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그냥 임명하면요. 국민이 이게 허탈해서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국민이. 국민 눈높이를 좀 이게 봐야 됩니다. 세종시에 그렇게 큰 아파트를 사서 복층 아파트 60평대 사고 7억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장관이 된 건 아닐까요? 장관 해봤자 이게 몇 년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게 세종시 가서 퇴임 후에 뭐 나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 말은 그래서 계속 공무원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오늘 좀 썰렁합니까?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저는 얼마 전에 한 달 됐는데요. 장차관 임명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예요. 예.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고 검증을 하는데 24번째 순서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검증에 이게 칼날을 들이대면 그러면서 정말 좀 허탈해하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리께서 또는 뭐 청와대 대변인이 사전에 알고 지명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느끼는 이른바 이게 정권에 대해서 오만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 자괴감. 얼마나 냉소적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청문회 저는 박지원 우리 뭐 정치 구단이라 그러나요? 예. 200% 동의합니다.
낙마도 없을 겁니다. 낙마 없을 거다. 자, 부동산 부조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종 후보자 국토장관에 당당히 저는 임명될 거라고 봅니다. 왜? 과거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문회 장관 7명 적격 여부 채택 없이 다 임명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논란했던 장관이 더 일 잘한다고 격려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예요. 예. 저는 임명하시되 차라리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요. 차라리 기준을 바꿔서 좀 전에 예. 손석표 의원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관 업무라도 정말 관련된 사람은 안 하겠다든지 허들을 확 낮추셔야죠.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냉수에 빠뜨릴 거예요.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허들을 낮추는 문제보다도요. 그 부분 좀 질문 좀 내가 정리를 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던 참입니다. 이제 최종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지금 따지는 중인데 사실 이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서 부동산 의혹 제기된 게 사실 이번 정부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부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위장 전입은 없는 사람 없어 보일 정도가 됐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근데 저는 그거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예를 들면 그 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소위 이제 다운 계약서 문제가 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법이 바뀐 2005년도 기준으로 잘랐어요. 그 전 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지 문제 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도 문제도 마찬가지고 대략 지금 2005년을 연결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걸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그 정기남 교수 얘기하는 데에 잠깐 얘기가 들어왔냐면 가장 좋기는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면 좋겠죠. 그런데 코드가 맞는 사람들 중에 능력도 부족하고 검증에 걸린다고 하면 조금 코드가 안 맞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근데 아까 지금 24명까지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사를 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코드들만 따질 것이 아니라 능력과 자질이라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따지면 검증의 방식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동산 보유를 능력으로 보았는지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문제였지만 여야 간의 어떤 대결의 마당 비슷하게 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전문성을 볼 때도 참 이렇게 투철하게 남북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이 통일부 장관으로서 천연 다이아몬드 같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김현철 후보자는 장관이 돼가지고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좀 더 성숙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에게도 그랬고 대통령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욕설을 또 그 SNS에 쓴 적도 있습니다. CX 무슨 개X 뭐 저는 한마디로 이 후보자의 정신 상태를 노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는지 장관이 되리라고는 평소에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SNS상의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했고 언동에 대해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묻잖아요. 평소에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었죠. 네. 보면 이거야말로 저는 북한의 대변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부족해서 이 고 박왕자 사건은 우리가 겪어야 될 통과 의례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 첫 번째는 진상규명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저희 어머니 일을 처리해 나가실 건지 궁금하고요. 유족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적 사건이 재발 방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 교수 오늘 청문회 좀 지켜보셨죠? 네. 어떤 저는 뭐 생각 드셨는지. 김연철 후보자의 그 막말과 관련된 뭐 여야의 공방보다도 저는 아마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이 되었을 때 향후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여야가 첨예하게 지금 이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에 예.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나와서 지금 자료화면에 다 나왔습니다만은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김연철 후보자가 천년 다이아몬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남북 관계가 오히려 지금 상당히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김연철 후보자가 장악이 될 경우에는 좀 막혀 있는 이 남북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적임자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김연철 후보자가 썼던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신뢰는 협상의 조건이 아니라 협상이 만들어내야 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상당히 협상에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김연철 후보자가 장관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예. 반면에 오늘 정병국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대변인 즉 한국당의 논리대로 한다면 김정은 대변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야의 첨예한 게 지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지금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김연철 후보자의 막말과 자질도 자질이지만 향후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 여야의 기싸움 자체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현성 교수는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예, 방금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 정진석 의원이 장관 될 줄 몰랐죠 했을 예. 때 낮은 소리를 예했던 모습이 아마 김현철 장관 후보가 이번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좀 그 장면이 굉장히 진솔해 보였다 오히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비상하고 상당히 긴박한 남북관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도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흘 만에 복귀했고 지금 어찌됐든 최성희 그 외무상이 외무성 부장이 하노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남한의 역할이 촉진자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대북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정동영 장관의 정책 보장을 하면서 히스토리안 맥락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과거 남북 관계의 맥락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협상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김현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에서 이런 말을 했는 게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학자의 말과 장관의 말은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과 본인이 과거에 경솔하게 언행했던 것들, 비난받아 마땅하다. 본인이 깊이 반성한다라는 것들도 상당히 진솔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의미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신이 있고 꽤 많은 장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기남 교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되고 또 계속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임명하고 그런다면 청문회를 그러면 왜 해야 되죠? 국민들이 그렇게 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제도 자체를 아까 얘기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 정태근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재풀을 넓혀서 정말 천하 인재를 구한다는 자세로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자,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좀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고 여야의 문제잖아요.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또 닥치는 문제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